야나난다 비구는 이 경문에 주석을 달아 이러한 순환적 가정의 특성을 밝힌다. 그는 위에서 인용한 마두빈디카 숫다가 묘사하고 있는 지각이라는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눈다. 그의 주석에 의하면 그 첫 단계는 연기의 일반적인 공식화 형태, 뭐뭐에 의지하여 뭐뭇이 나타난다로 표현되며 인칭화되지 않은 형태의 작용을 다룬다. 그러나 수에서부터 인칭화되지 않는 형태가 끝나고 이후의 작용은 능동태 3인칭 동사형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고락의 감정이 판단과 깊이나 매력을 일으키면서 주관, 즉 에고, 의식의 침투가 암시된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3단계에서는 개념의 증식과 함께 그 주관이 개념들에 의해 공격받게 된다. 야나난다가 주석하듯이 지금까지 주관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운한 객관이 된다. 그 발전 단계를 야나난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 환상은 수의 단계에서 깨어난다. 그 후로 그 환상이 개념의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정당화될 때까지 사악한 이중성은 지속된다. 따라서 복합제였던 것, 즉 조건에 의해 발생한 과정은 자아와 비아의 직접적인 관계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생생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해골바가지였던 자신에게 생명을 부활시켜준 마법사를 먹어치운 전설 속의 호랑이처럼 개념과 언어적 관습은 그것들을 만들어낸 중생을 압도한다. 이 냐나난다 비구라는 분이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여기 암경 중에 일부인데 원시불교, 초기불교의 경전이 크게 둘로 나뉜다고 그래요.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이 있어요. 니까야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으실 텐데 소승불교에서 보존한 경전을 니까야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불교가 성립됐을 때 처음에는 문자화되지 않고 부처가 돌아가시고 그 뒤에 처음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선 부처님의 말씀을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중에 그 대중들이 500명이 동의하면 그것을 같이 합송해서 하나씩 이렇게 확정해 나가는 이런 1차 결집을 있었다고 그래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한 또 100년 후에 그때는 한 700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작업을 하고 그 후로 또 100년 후에 3차 결집을 했다. 이걸 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차 결집을 하면서부터 어떤 면에서 문자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3차 결집 이후에 불교가 초기 불교로부터 크게 융성하게 된 게 정치 세력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가 융성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쇼카왕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정복자였는데 아쇼카왕이 전쟁을 통해서 인도에 큰 왕조를 설립을 했는데 자기가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이분이 불교에 귀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 세력과 종교는 항상 유착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불교가 융성했던 것은 물론 이 개인의 신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아쇼카왕이라는 분이 자기가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인도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를 어떤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스스로가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성화 과정을 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정복 시대가 지나면서 자기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보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왕권과 종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때 아쇼카왕이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불교가 융성하는데 큰 뒷받침을 한 왕이에요. 아쇼카왕이. 그러면서 아쇼카왕 시절에 여러 나라에 이 불교를 전파하는 이런 큰 역할을 해요. 그때 첫 번째 이제 그 얘기 중에 이 3차 결집 이후에
아쇼카 왕이 자신의 아들이었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힌다 장로에게 스리랑카로 불법을 전법하도록 요청합니다. 스리랑카가 어딘지 아시죠? 인도의 남방에 있는 섬나라인데, 그래서 이때 마힌다 장로, 아쇼카 왕 스스로의 아들이었던 이분이 전도사로 스리랑카로 보내면서, 이때 스리랑카의 빨리어로 된 삼장이라고 게 불교에서 경율론 뭐 이걸 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은 보통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승려들이 지켜야 될 규율을 얘기하는 거고, 론은 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논서들이죠. 그래서 빨리어라는 게 말하자면 초기에 부처님이 설했던 언어가 확실하진 않은데 팔리어에 가까웠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팔리어가 당초에 이 불교를 전승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팔리어로 된 이 경율론 3장이 스리랑카에 전수되면서, 이 스리랑카에 전수된 빨리 3장을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장은 부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 율장은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그리고 논장은 스님들이 만든 경전에 대한 해설서. 이 3장 중에 경장, 율장, 논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이 바로 이제 경장이겠죠. 경장 자체가 부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 경장을 5개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니까야라고 부른다. 그래서 니까야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데, 니까야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남방불교에 전했던 이 빨리어로 기록됐던 초기의 경전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초기의 부처님 가르침이 거의 완벽하게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분들이 남방불교, 소승불교 쪽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스리랑카에 전해졌던 이 불교는 상좌부라는 부파, 불교가 발달하면서 여러 부파로 나뉘는데, 요즘 같은 학파죠. 부파 불교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상좌부 중심의 이론, 상좌부 중심의 경전이 빨리어로 스리랑카에 전승된 건데, 그 밖에 여러 부파들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각 부파마다 독자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승을 통해서 이 경장을 만들었는데, 이 많은 경장들이 초기에는 빨리어로 돼 있었지만, 나중에 그 당시에 왕조가 바뀌면서 산스크리트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버머라고 얘기하는 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돼. 산스크리트어가 버머인데, 이 버머가 부처님이 처음 설했던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공용어로 지적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일어났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여러 부파 불교의 경전들이 중국에 건너면서 한역을 통해서, 이게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은, 여러 부파 불교가 자기들의 경장을 초기에는 빨리어로 돼 있던 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고, 산스크리트어 버머 본이 중국에서 번역되면서 이걸 아함경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가마라고 불렀는데, 이게 아함이라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이라는 뜻에서 아함경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방불교 쪽에서는 아함경이 번역이 됐고 남방불교 쪽에서는 니까야라는 이런 경전이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해 온 것으로 보여요. 그 아함경 중에 하나의 경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마두 핀디카 수타의 내용이 눈과 보이는 것을 눈은 안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을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과 보이는 것, 그래서 안색을 인연으로 하여 안과 눈은 내가 가지고 있고 색은 밖에 있는 거죠. 대상이죠.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시각의식이 생긴다. 시각의식이라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세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그리고 밖에 있는 대상, 그로부터 생겨나는 의식이 시각의식이다. 이 세 가지 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촉 때문에 느낌, 즉 감각이 일어난다.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개념적으로 증식하고 개념적으로 증식한 것을 토대로 눈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가시적 형태에 관해 이러한 허상에 오염된 개념들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일어난다. 이런 원문의 내용이 나와요. 이 원문을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원문의 내용을 냐나난다 비구가 그 주석을 달았는데, 연기의 일반적 공식 얘기라고 했죠.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이 나타난다로 표현하고 인칭화되지 않은 형태의 작용을 다룬다. 이게 바로 인칭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체라는 것이 지금 상정되지 않은 상태죠.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이 나타난다.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칭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수에서부터 느낌이 생겨나면, 여기서 수라는 개념은 원래 12연기에서 나오는 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연기는 불가에서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하나의 윤회하는 과정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 이전에 왜 태어나는가, 이런 원리를 불가에서 설명하는 12가지로 그 현상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식으로 12연기로 설명을 하는 이런 12연기 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 12연기 쪽에서는 식을 먼저 있는 것으로 치는데, 이분의 설명은 식은 아까 마두핀트라 수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식 자체가 이 촉에 의해서 눈과 보이는 것을 눈과 보이는 것을 인연으로 하여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여기서는 바뀌어요. 시각의식 자체에는 눈과 대상이 있음으로써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런데 12연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식이 먼저 있다. 식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유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촉이 생긴다. 이렇게 이 촉에 대한 개념이 12연기에서 설명할 때는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식이라는 게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함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촉을 세 가지 화합이 촉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미묘하게 설명 방법이 다른 거죠. 눈과 어떤 교사 안을 안근이라고 부르죠. 이 안, 입이, 설시, 의라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6가지 감각기관의 인식 대상으로 혹은 경계로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등 6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 이식, 이게 식이 붙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나서 6가지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이와 동시에 시각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촉의 개념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걸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인과율을 설명하는 방법이 원래 식이 있었는데 그 식이 나중에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감각 대상이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함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감각 대상과 감각 기관 그리고 시각 의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눈과 색과 시각 의식 이 세 가지가 이것을 세 가지가 화합하는 것을 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촉의 개념이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촉이 있음으로써 수가 생겨난다. 느낌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선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 그로부터 생겨나는 감각 의식이 생겨나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촉이라고 부르고, 이 촉이 생겨나면 그로부터 수가 생겨나는, 수는 느낌이라고 봤는데, 이 느낌을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에펙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초기에 우리가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플레선트하고 플레수하고 언플레서라고 할 때 이게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피한다. 이 원칙이, 이게 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느낌이, 이걸 그냥 에펙트라고 정동이라고 불러보면은 이 정동이 먼저 생겨난다. 느낌이. 그래서 불교에서도 느낌을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느낌에서는 아직 사람하고 관련이 안 된다는 얘기, 주체하고 인칭화되지 않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칭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선 보여요. 여기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나온 얘기를 impersonalized func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나 작용이라고 본다. 초기에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으면 그냥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인칭화되지 않은 것이라. 근데 우리가 어떤 불가피하게 언어를 쓰다 보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 테크니컬리 주체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비가 내리는 현상은 구름이 있고 하늘에 수증기가 있는데, 이때 바람이 불면 그 수증기가 어떠면 수증기가 이게 물이 돼서 내리는 현상, 이게 만약에 비라고 한다면 바람과 비구름과 바람이 작용하면서 뭔가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비가 내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비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둘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그냥 우리는 비가 내리는 현상을 보는데, 이때는 impersonalized function이라고 보는 거죠. 무엇에 의지해서 어떤 현상이, 비가 내린다 아니면 얼음이 온다, 물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진다, 날씨가 추워짐과 물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이 오는 거죠. 그 현상이 초기에는 이런 상호 인과만 있다는 얘기죠. 상호 인과만 있어서 이런 조건이 합쳐지면 어떤 기능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작용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음이 오는 것 혹은 비가 내리는 이 현상인데, 이때는 인칭화되지 않은 형태라는, impersonalized function인데, 이게 조금 가게 되면
근데 느낌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느낌이 생겨나면서 수로부터 인칭화되지 않은 형태가 끝나고 느낌이 생기면서 그 이후의 작용은 능동태 3인칭 동사형으로 표현된다. 우리 문법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impersonal style ends and the subsequent actions are conveyed in the active third person verb form.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거 첫 번째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느낌이 생겨나면서 비가 내린다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액티브 third person 제3자 3인칭 형태가 비가 내린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비가 내린다 수의 단계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느낌 속에서 한쪽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고 컨셔스니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에고 의식이 생겨나는데 이때 고락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고 컨셔스니스가 어떤 거냐면 as painful or pleasant feelings, 이게 고통스러운 느낌들이나 혹은 pleasant feelings, 유쾌한, 그러니까 쾌락의 정서나 혹은 고통의 정서로서 이고 컨셔스니스가 생겨난다. 자아 의식이 생겨난다. 이고 의식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이 그냥 암시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표현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비가 내린다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자아의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여기서 implied 한다는 얘기는 자아의식, 고락의 감정이 판단과 깊이나 매력을 일으키면서 주관, 즉 에고의식의 침투가 이야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이 설명해내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보아요. A subject is thereby implied. 두 번째 단계에서 수의 단계에서는 이 주관 자체가 암시된다. 아직 주관이 뚜렷한 것은 아니에요. A subject is thereby implied, he says, the intrusion of ego consciousness as painful or pleasant feelings give rise to judgment and avoidance or attraction. 여기서는 고통스럽거나 혹은 쾌락을 주는 고통스럽거나 혹은 유쾌한 여러 정서들이 판단을 가져오고 또 그리고 avoidance나 or attraction, 그걸 회피하게 하거나 혹은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고락의 감정이 판단과 깊이나 매력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생겨나면서 느낌에서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뭐가 임플라이 되냐, 어떤 것이 암시되느냐면 거기에는 여기 이고 컨셔스니스가 침투할 가능성을 여기서 열어놓는다. 그게 자아의식이 아직 자아의식까지 가지 않지만 자아의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3인칭 동사 형식이 일어난다. 동사 형식이 생겨나니까 능동태 3인칭 동사형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거기에서 결국은 고락의 감정이 판단과 깊이나 매력을 일으키면서 주관, 즉 에고의식의 침투가 암시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관적인 문제들이, 주관적인
어떤 과정이 생겨날 가능성을 이 수로부터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 가면은 개념의 증식과 함께 그 주관이 개념들에 의해 공격받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비가 내린다 라고 해서 어떤 객관적인 것들이 지금 드러나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이 객관이 주관을 침투한, 주관을 공격하게 된다. 결국은 객관에 의해서 다시 주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e who has hitherto been the subject now becomes the harmless object. 여기서 제 세 번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어려운데 proliferation of concepts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proliferation of concepts라는 개념의 증식화, 개념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그 개념들이 확산되면서 그 개념들이 다시 결국은 그 개념들이 드러나면서 이 주관 자체가 그 개념들에 의해서 공격받는다. 주관 자체가 개념화되면서 이 개념들로부터 다시 주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까지 주관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운한 객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주관이 자기 안에 있었던 느낌이죠. 자기 안에 있었던 느낌이 이게 개념화되면서 이게 대상이 되죠. 객관이 되는 거. 그런데 이 객관에 의해서 다시 주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관과 객관이 나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객관이 생겨났어요. 근데 객관이 다시 주관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과 주관이 서로 지금 떨칠 수 없는 상호 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요약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 환상은 수의 단계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느낌의 단계에 가면서 이 환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후로 환상이 개념의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그 환상이 개념의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정당화될 때까지 사악한 이중성은 지속된다. 따라서 복합체였던 것, 즉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과정은 자아와 비아의 직접적인 관계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부터 하나의 프로세스가 객관과 주관으로 나뉘는 것. 그러니까 이고와 난 이고, 자아와 비자아 간의 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 복합적이었던 컨디셔널리 오리진 프로세스, 여기서는 조건적으로 발생한 과정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뉘지 않은 관계죠. A가 일어남으로써 B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상호 연기죠. 상호 연기를 우리는 이 개념화가 진전되면서 나와 내가 아닌 것, 이고와 난 이고로 나누어서 이고와 난 이고 간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초기에는 이게 나뉘지 않은 관계인데 이것이 이 수의 단계에 가면서 주관과 객관이 둘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골바가지였던 자신에게 생명을 부활시켜준 마법사를 먹어치운 전설 속의 호랑이처럼 개념과 언어적 관습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중생을 압도한다. 우리가
개념에 속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죠. 여기 전설 속에 나오는 호랑이를 살려준 건 마법사예요. 근데 호랑이는 어떤 해골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게 마법사인데, 호랑이가 태어나면서 그 마법사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나 언어적 관습 자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결국 이 중생이 만들어낸 개념이나 언어적 습관이 결국은 중생을 압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개념과 언어적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주관적인 세계를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